네, 픽 인터뷰입니다. 뉴스가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주목해야 될 뉴스를 꼽아서 청취자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99엔, 이 처음에 보도를 보고 99엔으로 그냥 끝나는 걸 보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100엔이 안 되는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원 남짓일 텐데 이걸 주겠다고 합니다.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관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하는 분들이 더 이상 외교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환 실장은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어떤 단체인지. 예, 네. 저희가 199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친일 인명사전으로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임종국 선생님께서 친일파 연구를 하셔서 그 유지를 받아서 저희가 2009년에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식민지 역사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20여 년 전부터 독립운동과 친일파뿐만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진상규명 그리고 소송투쟁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저희들의 그 활동의 큰 축으로 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입니다. 네. 1945년 8.15 해방을 맞았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니었다. 뭐 네. 분단도 있었지만 특히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또 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사명으로 갖고 있는 시민단체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맞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뭐 학생들이 견학 오고 이런 곳이죠? 네,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오셨는데 이제 좀 풀리면서 저희들도 무료로 지금 관람도 가능하고 네. 또 단체로 오시면 저희들이 특히 일제 식민지 시대에 특히 그 민중들의 입장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친일파에 관한 전시는 또 저희들밖에 볼 수 없고요. 또 네.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전후보상 운동을 계속해서 이끌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의 연대운동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저희 박물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런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지 이런 강제동원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식민지주의, 제국주의 과거 식민지 침략에 관한 것들의 부정적인 유산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군함도라든지 사도광산이라든지 네네. 세계유산 문제에 관해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거죠.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계속해서 일본 시민단체들과 같이 대응해서 강제동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환 실장님이 반복적으로 일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분명히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일본 내에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반성하는 양심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고, 네.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주 오랜 동안 기본적으로 이런 강제동원 자료 같은 것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해서 1970년대 이후부터 이 강제동원 자기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해온 일본의 전국의 그 활동가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그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희 강제동원 피해자들 조사도 제대로 될 수 없었고, 한국에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신 자료, 발로 뛰며 모은 자료들을 한국 정부에 다 기증을 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우리 한국 시민들 입장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럼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료 접근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 일본 국민들이 예. 그건 어떤 마음인가요? 인권에 대한 뭐 의지 이런 거겠죠. 그렇죠. 반성도 있고. 예, 가장 크게는 뭐 70년대 이후부터 역시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일본의 전후보상,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양심적인 시민 세력들이 계속 있었고, 계기가 된 것은 역시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처음으로 증언을 하시면서 그랬죠. 일본에 역시 진보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 피해자, 뭐 사할린 잔류 한국인들, 그다음에 시베리아에 보내주신 분들을 보여서 뭐 아주 광범위한 그런 주제들에 관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일본 시민들, 물론 제일동포들도 계시고요. 네. 예, 그분들하고 계속 한국사회 연대를 아이고, 해오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가해자나 가해자의 자손도 아니면서 이를테면 양심 또는 네. 뭐랄까 부끄러움, 예. 염치 이런 예. 마음들 때문에 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염치라고 보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예. 일본 국가일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전범 기업이라고 기업들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들일 텐데 네. 99엔은 뭡니까? 99엔이 1,000원쯤 되는 돈 그러니까 잔돈인 거죠. 그렇죠. 정말로.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네. 2009년에는 한 1,050원 뭐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이 소송은 광주에서 진행을 한 건데요. 931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1,000원도 안 환율 되는 1,000원 안 되는 겁니다. 2009년, 2014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1,050원 뭐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931원인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건 하면은요. 일종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금액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정신대 제도라고요. 네.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 처음에는 정신대 피해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위안부로 데려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공장에 데려가서 일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남자들이 다 군인으로 가거나 그렇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일본의 군수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니 일본 내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시골에 있는 여학생들을 군수 회사에 동원을 해서 군수 물자를 만드는 중공업 네, 공장에서 일을 시킨 거죠. 들 모임 그런 사람들을 근로 정신대. 정신대라고 불렀죠.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서는 당시 조선에서는 주로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교 네. 4학년, 5학년, 6학년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학생들에게 일본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유인책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지만 이러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지금하고 다른 어떤 문명화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었죠. 예, 그래서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영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만 14세 나이에 일본의 미쓰비시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죠. 중공업에 끌려가셔서 군수물자를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되셨고요. 네. 만 5인 이상의 사업자는 무조건적으로 후생연금이라는 것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말하면 뭐 고용연금 같은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이분이 1944년 5월 달에 끌려가셔서 일을 1년 넘게 하셨는데 그 적립해 놓은 후생연금의 수당이 당시 돈으로 99엔이 적립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되어 있는 그 현금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송과 관련해서 이 할머니께서도 2019년, 20년에 걸쳐서 이제 추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했던 기록,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은 다 일본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 기업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들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이쪽에서 일본 정부의 연금 기구에 신청을 해서 그 기록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하자면은 창씨 개명된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이런 것들 한자라도 틀리면 계속 서류가 반송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소송을 지원해준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할머니께서 자신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로서 이 휴생연금 기록을 조회를 했고 그럼 탈퇴를 하게 되면 적립된 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시에 99엔이 있었다. 그러니까 99엔을 받아라라고 보내준 거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 99엔 이를테면 1940년에 99엔이란 돈과 그렇죠. 2022년에 99엔이 다를 거고요. 예. 또 후생연금에 가입했던 예. 그 사이 이자도 붙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네, 물가도 그렇고 뭐 그런 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99엔을 받으라는 건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모욕감을 느끼는 건데 일종의 정책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원리나 은행 원리, 뭐 연금의 원리에 따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1973년에 후생연금 보험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물가 향상 제도에 따라서 물가 변동을 감안해서 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만 구식민지 출신 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똑같은 돈을 그대로 지급하겠다라는 걸 2009년에 처음으로 양금덕 할머니께서
받으신 적이 있고요. 그 뒤에 2014년에는 김재림이 할머니 등 네 분이 199엔을 또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전후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19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존의 일관적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전혀 배상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근데 정말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끝난 네. 게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령 예를 들면 이 뭐 대법원 판결에 현금화가 되면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난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 외교부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민간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저희도 뭐 두 차례 참여는 했지만 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 실장님과 네. 뭐 저 변호사님들도 비슷한데요. 네네. 그분들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리인들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리인의 자격으로 참여했던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어 차례 회의에 참석해 보니 네. 한국 외교부의 태도가 네. 신뢰할 만하지 않았다라는 네.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랬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칙적으로 내세운 건 이 소송 자체가 199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이 지금 말씀드린 정신용 피해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광주 일제동원 시민 모임이라는 데서 중심이 돼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에서 일본제철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제철소에서 일하신 노동자분들의 피해자들을 대리를 했고 후지코시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을 대리를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민사소송이고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기업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 판결이 난 이후에 20여 년 넘게 소송을 해왔는데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혀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판결이 나고서 지금 이제 4년이 가까이 돼가는데 피해자분들께서는 거의 90대 넘어서 생존자분들도 그렇죠. 거의 네. 안 계신데 네. 배상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일본 기업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을 해왔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그 회의에 참여했는데 돌연 지난 7월 26일에 외교부가 한국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그 의견서의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현금화가 가장 임박해 있는 건 광주에서 진행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인데요. 그 원고 대리인이 그리고 그 지원단체가 외교부가 의견서를 냈으니 그것을 달라라고 네, 해도 한번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그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그것도 인터넷에도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열람 신청을 해서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외교부에게 의견을 얘기하고 제시를 했는데도 외교부가 결국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 그리고 민관 협의회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현금화를 늦춰달라라는 것으로밖에 저희는 이해할 수 그렇게 없고요. 추정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저희가 또 민간협의 두 차례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또 이미 거의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네. 어떤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뭐 네. 동의가 있었더라도 굉장히 어린 사람들도 많았고 일을 시켰는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렇죠. 연금에 가입했는데 그것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사상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본에 있는 기업들의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네. 한국에 있는 기업의 자산은 네. 얼마든지 법률적으로 네. 뭐 할 수 있잖아요. 민사집행 같은 걸. 네, 또 맞습니다.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원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게 네. 국가 체계이고 그게 사법 체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8년에 판결이 나고 그 뒤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원고분들의 문제를
강제 집행이 아니라 이 소송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과거에 보면은 일본의 그런 기업들이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배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해기업에 얘기를 했는데 아베 정권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이 회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뭐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이 송달을 해야 되는데요. 네.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송달을 다 받아주다가 판결이 난 다음부터 모든 송달을 일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한국 사법 체계에 대한 보이콧을 하는 보이콧죠. 건데 예. 하더라도 예. 뭐 일본 제철이든 예. 뭐 사옥도 있고 한국에 그렇지 않을까요? 부동산도 있고 예. 뭐 금융자산도 얼마라도 있고 네. 하니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이 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관한 상표권과 특허권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광주에 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분들이 압류를 해서 이제 마지막 그것이 계속 공시송달 거치고 상고 재항고 그리고 또 대리인을 늦게 선임해서 지연시키고 이런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올해 빠르면 8월 9월쯤에 마지막 매각 명령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이게 현금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거나 하면 네. 한일 관계가 파탄된다는 얘기는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도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2012년 5월 24일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파기환송심도 2013년에 있었는데 판결이 난 게 2018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사이 5년 동안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으로 네네. 지연이 된 것이고요. 그때 또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판결을 내릴 경우에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난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의견서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원래 없던 일인데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의 규칙을 바꿔서 의견서를 제3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 판결을 지연시켰거든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를 싶은 거는 네.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은 네.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 뭐 배상이든 보상이든 좀 적게 하고 싶거나 네. 또는 1965년에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예. 싶은 욕구가 많은 건 이해하겠어요. 네. 당연히 네. 가해자라도.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 또 외교부 뭐 어떨 때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일본 입장을 살뜰하게 챙기면 네.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들인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이 판결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70년 넘게 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네. 사법농단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서 그 외교적 성과에 너무 급급해서 일본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서두른 나머지 또 한 번 다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심각히 우려되고요. 또 한일관계 파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마지막 강창일 대사는 일본의 외무성 외무장관, 일본 수상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미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일 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하자면 한일 관계 파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피해자들의 더 이상 이제 그만하라라는 협박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65년 한일협정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과연 회복해야 되는 한일 관계의 정체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맞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건데 국민의 네.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복원하려는 한인 관계가 뭐냐라고 그렇죠. 뭐 김영환 실장님도 묻고 있으시겠지만 네. 강제징용 당사자들 네. 이제 연세 아주 많으신 네.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